네, 직격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 이슈들 정리해 볼 텐데요. 동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환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이란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을 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예, 이번 방문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성과하고 그리고 핵 문제하고 관련해서 대북 압박 이 두 가지인데요. 네. 경제적 성과 관련해서는 뭐 계산 방식에 따라서 상이하겠지만 이번 방문 때 사상 최대 규모인 뭐 200수십 명 그러니까 200수십 개의 기업 대표들이 대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떤 보도에 의하면 한 52조 원이나 뭐 최소한 수조 원대의 경제 효과를 얻는 그런 MOU를 양국 간에 체결했다고 뭐 그렇게 보도하는 것을 제가 봤고요. 네. 그리고 대북 압박에 관련해서는 이란이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 국가고 또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제 제재가 풀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꿈이 부풀어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이 이란을 방문해서 양국 간의 어떤 친선이 또 협력 관계가 진전되면 북한에게도 뭐 핵 포기에 대한 어떤 그 이후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협상 테이블에 북한이 나오게 하는데 좀 큰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적 성과와 대북 압박 이런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경제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간단히 표현하자면 그렇게 많이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 MOU 자체는 양국 간에 잘해보자 하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사인을 해가지고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구체적인 별도의 어떤 협상이나 협의나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단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협의나 협상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거지 MOU 자체가 어떤 이익을 갖다 주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또 그런 MOU를 이란은 한국만 하고만 맺지 않거든요, 당연히. 네, 그렇다면 그렇죠. 한국에게 특혜를 주는 거니까 비슷한 종류의 MOU를 이미 1월 달에 시진핑이 갔을 때도 많이 맺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란에게 투자하고 이란과 경제 협력을 하고자 하는 국가하고는 맺을 겁니다. 그렇다면 네. MOU 자체가 자동적으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MOU를 가지고도 경쟁을 통해서 어떤 네. 경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이란 자체가 원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인프라가 일천하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어떤 투자를 아무래도 많이 원할 겁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투자라는 것은 항상 양날의 칼입니다. 이익을 갖다 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잘못되면 상당히 또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북 압박 효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적으로 그런 예측을 하지만 외교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란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로하니 대통령보다도 종교적인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나스입니다. 네. 그 하메나스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80년대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아주 극칭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란의 핵 개발 포기 뭐 이런 거는 물론이고 북한과의 전략적인 우호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기한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란하고 외교를 할 때 중국과 비슷하게 이란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친구가 됐다고 중국이 하루아침에 북한하고 등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북한처럼 말썽을 피움에도 불구하고 이란도 하루아침에 북한과 그렇게 등질 거라고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은 좀 순진한 거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 더 꼭 반복되지만 빠치고 싶지 않은 게 네. 전쟁을 치른 이라크라는 아주 적성 국가가 있습니다. 이라크도 우리가 많이 전후 복구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협력을 맺고 있는데 이라크와 상극인 이란, 그래서 이라크를 염두에 둬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전통적인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 우리에게도 뺄 수 없는 우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들, 양 국가들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잘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또 사우디 이 둘 사이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그럼요. 해야 될 텐데, 근데 이란만 이렇게 잘 생각을 하다가 기존의 타 아랍국 관계와 좀 소원해질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실수를 자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새 친구를 만날 때는 네. 항상 옛 친구하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외교에서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기분 나쁜 친구라 하더라도 대놓고 척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떤 면에서는 중국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중국이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필요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 말썽만 핀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척지지 않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네. 인내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것이 중국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에 우리가 갈 때는 이런 걸 네. 중동 국가 내부에서의 역학 관계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잘 우리가 중국을 좀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겠네요. 물론이죠. 그런 와중에 지난 주말에 중국 길림성의 장백현에서 조선족 목사가 피살돼서 중국 공안 당국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중국 시진핑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양국 관계라는 것은 뭐 역사상 가장 냉랭하고 긴장이 팽배하거든요. 네. 양국 정권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출범 이후에 한 5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최근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5월 6일 날 당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잔뜩 긴장을 유지하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내부에서 과잉 충성 분자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번 장백현 중국인 목사의 피살의 배후에 북한이 개입됐다 하면은 이건 아마 양국 관계, 북중 양국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큰 장애가 생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지금 중국 공안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자체적으로 설사 배후를 북한으로 결론 내린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북한과 중국 간의 갈등이 그렇게 표면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갈등을 표면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게 하등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전에도 북한의 국경 수비대원들이 무장해서 탈영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뭐 조선족이죠. 중국 인민들을 살해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민심도 흉흉하고 했지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북중 간의 어떤 뭐 갈등이나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자제를 했거든요. 이런 네. 보도들은 민간에서 비공식적인 소식통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았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어떤 그런 낌새는 우리가 못 알아차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거고 그리고 북중 접경을 볼 때는 사실 북중 접경 지역이라는 것이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과 왕래가 아주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빈번하고 왕래가 빈번하다는 것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도 깊어질 수 있는 환경도 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갈등의 소지가 또한 빈번해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개인 네.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 경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화당은 트럼프, 민주당은 힐러리 이렇게 굳어지고 네. 있는데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이 힐러리와 트럼프의 그 한반도 정책을 비교하면서 미국 차기 정권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대비해야죠. 당연히 대비해야 하는데 근데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우선 미국식 민주주의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 시스템을 봐야 하는데요.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자기 당의 표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소위 우리도 선거 때 자주 얘기하는 언론에서 흔히 집토끼라고 하는데 네. 자기 당의 표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양당이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후보자가 결정돼서 양당의 실제로 대선 과정에 들어가면 집토끼를 잡는 것보다도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중도 성향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양당의 정책이나 이야기가 상당히 뭐 별로 좀 비슷하게 됩니다. 중도적인 네.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막상 대통령이 되면 어느 당이 되든지 간에 하루아침에 자기가 얘기한 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네. 또 그것이 공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공약을 실천해
가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걸러지게 되고 그래서 온건해지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미국 국가 이익에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인가를 고려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얘기하는 뭐 일본이나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든가 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개입을 끊고 뭐 자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든가 심지어 주한 미군 철수 뭐 한미동맹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네. 오히려 대한 강구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본이나 한국이 핵을 가지라고 미국이 얘기하는 것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예. 우리도 국내적으로 이제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네.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핵을 일본이나 한국이 핵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네.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추구해오던 미국의 전략적인 문제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대통령 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그 이전부터 미국 정부에서나 미국 민간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돼서 우리가 밖에서 관찰을 잘하면 다 알 수 있을 예측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되지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뭐 지금 현재도 미국 내부에서 종종 이렇게 미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제사회에 그만 관여하고 돌아오라 모두가 핵 갖는 게 더 낫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돌출적인 트럼프가 발표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아하는 것은 북한 정권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이 핵무장해야 된다는 것만 빼놓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 이슈들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 이슈들 정리했습니다.